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김영란입니다. 네, 벌써 7월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하면은 장렬하는 태양, 시원한 소나기, 지글지글 끓는 아스팔트, 시끌벅적한 해수욕장, 마르지 않는 땀, 이렇게 즐거운 여름과 짜증나는 여름이 함께 떠오르는데요. 영란쌤은 여름 좋아하세요? 여름에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가 있었네요. 저는 여름 하면 푹푹 찐다. 어항 속에서 숨 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할 만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유리쌤이 말씀하셨던 이런 마르지 않는 땀, 또 뭐 극성스러운 모기처럼 약간은 불쾌했던 기억들이 먼저 떠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유리쌤은 여름 좋아하세요? 저는 더위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탔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여름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저는 그 여름에 해가 긴 거를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진짜 쨍한 푸릇푸릇함? 그거를 좋아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겨울보다 또 여름에 이런 매력이 있다라고 다시 새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명란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쌀쌀한 늦가을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은 어둑어둑해져야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기분이 드는 이렇게 차분한 감정이 들어서 이렇게 해가 좀 짧아지는 계절들을 더 좋아해요.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추운 건 또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가을이 가장 좋더라고요. 떠올려 보면은 제가 좀 활동을 많이 하는 계절들도 봄이나 가을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4계절 중에서 봄이랑 가을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보다는 확실히 봄이나 가을에 딱 선선한 날씨에 나들이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계절만으로도 이렇게 풍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사계절만 있어서 좀 아쉬울 정도예요. 계절이 더 많았으면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되게 즐겁기도 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좋아하는 거나 선호하는 거, 그리고 싫어하는 거나 피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취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내 취향이야. 또는 이제 우리 모임은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여러 말로 나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거나 또 때로는 이제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향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가 있을 때 가질 수가 있고 또 외부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되게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매니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매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덕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렇게 음침하고 이런 이미지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한 가지를 되게 열렬하게 좋아하고 또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존경도 받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고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맞아. 요즘에는 오히려 더 뭔가 취향이 확실한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도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내가 무엇을 좀 좋아하고 행복한지 아는 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저도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영란쌤은 나는 좀 이런 취향이 있어라고 소개하는 것이 있으세요?
저는 유리쌤하고는 사석에서 가끔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취미 부자. 그죠. 네, 뭔가 이렇게 하는 건 참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나는 참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오히려 뚜렷하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을 읽으면서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달의 책이 영란쌤에게 또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취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서 아직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거창하고 유난스러운 취향이 아니라 그 매사에 따뜻한 시선과 소소한 관심을 발견하는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 권예슬 작가님의 취향의 기쁨이라는 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7월의 구구절절 14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쌤은 자기소개할 때 단골 멘트가 있으세요? 보통은 현재 근무하는 기관, 제 직업, 어디 살고 있는지, 또 몇 살인지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보통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적인 자리에서 저를 소개할 일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영란쌤은 약간 팀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뭔가 좀 보듬어주는 부모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조금 있었거든요. 저희가 뭔가라도 부족한 것 같으면은 막 이제 서랍에서 바리바리 꺼내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이미지가 있어서 더 지금 앞서서 소개해주신 모습보다 더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객관적인 정보만 듣고서는 영란쌤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약간 보부상의 이미지가 강하죠, 제가. 물건이 진짜 많으세요. 다양하게 정말. 좋아하는 게 많아서 핑계를 대보고 싶네요. 네. 근데 저도 유리쌤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유리쌤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보다는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미식가, 책과 여행을 사랑하는 풍류가 그리고 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꾸준히 러닝을 즐기는 뭔가 이렇게 당찬 MZ세대 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올곧게 또 이렇게 뚝심 있게 실행하는 그런 친구를 더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이제 물론 저희는 오랜 기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관계도 맺고 상호작용도 하고 있어서 이런 주관적인 느낌이 더 이렇게 서로의 이미지에 반영되고 있어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자기소개와 취향이 무슨 관계인가 하실 텐데 이 취향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좋아한다는 범위를 넘어서 어떤 대상 또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고 있고 또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에 따라서 나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도 연관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범위가 되게 넓죠. 앞서서 저희가 취향의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정의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취향이 뭐지? 나는 어떤 취향이 있지? 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상대의 이런 취향 맞춤 이미지들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나의 취향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직 취향을 알지 못해서 또는 취향이 있지만 그것을 취향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작가님이 이런 좋아하는 영화 취향을 묻는 자리에서 나는 취향이 참 가난하다라고 느끼고 고민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게 공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구구절절을 시작하면서 유리쌤이 질문을 주셨을 때도 그랬지만 저는 아직 제 취향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머뭇머뭇할 때가 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14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나눈 대화가 나는 좀 무엇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같은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처음엔 그저 단순히 좋아하는 건 아니면 취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갈 뿐이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취향 하나에 그렇게까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아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일관된 자기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동일시가 하나의 주된 성격 조직으로 통합되어 느껴지는 자기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아가서는 자아 정체감의 일부분을 채우는 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 생애에 거쳐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또 재확립되기 때문에 취향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의 변화와 자기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취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책의 39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늘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나는 좋은 재료들을 비축해두기 위해 자주 쉬어주는 삶을 살기로 했다. 햇볕도 적당히 쬐어주고 신선한 물과 양분도 듬뿍 공급해주면서 내 안의 재료들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신선한 재료도 내 안에서 나오고 요리를 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일 테니까 말이다. 이렇게 취향을 갖는다는 것을 요리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이런 신선한 좋은 재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취향을 갖는다는 게 결국 이런 좋은 요리 재료들을 비축해 두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취향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의 변화를 바로 가져온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취향이 확고하고 나 스스로 이런 자아 정체성이 잘 확립이 되어야지 나를 좀 건강하게 지키는 방어막을 내가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좋은 재료를 비축하는 일, 그리고 나의 취향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취향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꾸준하게 무엇이든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봤어요. 맞아요. 유리쌤이 책 읽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계속 저한테 강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취미를 할 때 뭔가 이렇게 길게 꾸준히 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마음에 많이 와닿은 구절이라고 꼽아봤는데 이 책에서 작가님이 파스타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구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가님이 이게 요리를 잘하시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적어도 작가님의 입맛에 꼭 맞는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바로 꾸준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페이지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하나에 이렇게 진지할 일인가 싶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고 싶다면 잘하는 것보다 오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래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나와의 합을 꾸준히 천천히 맞춰나가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좋아하는 일이 어느새 잘하는 일로 느껴지는 충만한 순간을 찾아올지도 모른다. 네. 취향이 꼭 잘하는 일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해서 시도해보고 싶은 일인데 이게 또 잘하지 못할까봐 막 해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혹시 그런 두려움들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있었어요. 58페이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림을 매일 조금씩 그려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시작을 전보다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첫 단추를 잘 깨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단추든 그림이든 일단 시작해봐야 한다는 것. 잘못 깬 단추라면 다시 깨면 그만이고 잘못 그린 선이라면 그 옆에 또 다른 선을 그리면 된다.
그림에도 인생에도 정답은 없듯 무수한 선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나만의 그림체가 완성될지도 모르니까. 게다가 노력한 나와 시도해본 나가 내 안에 또렷이 남기도 할 테니 손해보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할수록 내가 진짜 어떤 거를 좋아하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명확하다라고 해도 또 나는 이런 걸 시도해보면서 이런 건 나한테 안 맞고 내가 이거는 싫어하는구나 라는 그런 싫어하는 취향도 찾아갈 수 있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도해본 나는 어떤 자리에서건 이야기를 할 때 뿌듯한 기분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우쭐하면서 늘어놓는 경험 중 하나가 제가 혼자 15일간 한 보름 정도 강릉살이를 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국내였었고 뭔가 거창하게 하고 왔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15일 동안 강릉에 이렇게 혼자 있다가 왔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주변 반응이 우와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반응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해보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또 시도해봐야지. 나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거 나한테 되게 잘 맞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줬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요즘에는 등산이 워낙 붐이어가지고 이제 등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그 다른 동네에서 이제 살 때 집 바로 뒤가 이제 산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산을 간단하게 그냥 운동하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또 산을 좋아하는 동네 친구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되게 자주 다녔거든요. 이거를 뭔가 엄청난 취미다라고 생각해서 다니기보다는 그냥 가서 좀 뭐 약수물이나 마시고 오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게 꾸준히 했던 취미 생활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등산이 취미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디 가서 저 등산이 취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그냥 뭔가 하나 별거 아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도 뭔가를 꾸준히 하면은 그게 취향이 되고 그게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되는구나 라고 좀 느껴졌던 경험이었어요. 맞아요. 유리쌤을 안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 등산해요. 라고 새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등산을 취미로 가지는 젊은이? 라는 생각 때문에 와 되게 신기하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사실 취향을 찾아보면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좋아하는 일인데 이게 내 취향인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취향을 찾을 때 이건 나의 취향이야 라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고민해 봤는데 그에 대해서 작가님이 이렇게 답을 하나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네, 161페이지에 가끔 내가 가진 색이 바랜 것 같다 느껴질 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떠올린다. 중학생 때처럼 기호를 완벽하게 적어내야 한다는 강박은 없다. 20살에 싫어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좋아질 수 있듯 그때그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꾸준히 귀를 기울여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더욱 잘 알아가는 기분이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표현이 저도 진짜 되게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느껴졌던 표현법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유행하던 백문백답 같은 거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어요. 이 백문백답에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막 온갖 종류별로 적게 하는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뭐 이런 심리 검사에 간혹 문장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목 모임이나 또 이렇게 뭔가 타인을 만나는 이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죠. 이게
약간 레크레이션으로도 많이 이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한데 또 이게 부모님이 작성한 것을 보고 뒤늦게 우리 부모님의 취향은 이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광고도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면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나의 몰랐던 모습과 취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또 특히 요즘은 SNS가 발달돼서 취향을 공유하고 또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관심 있는 분야를 더 활발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취향이 비슷하면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이 온라인에서 소통하던 것들이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작가님처럼 좀 내 취향을 잘 모를 때에는 주변에 이제 접하게 되는 취향을 쫓아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SNS는 좀 좋은 통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SNS가 또 꼭 반드시 좋은 영향만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방대한 양의 정보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나의 취향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다른 거를 시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유리쌤이 강조하셨던 이런 꾸준함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나보다는 타인의 취향에만 이렇게 맞춰서 쫓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해요. 그죠. 아무래도 SNS에서는 막 취미를 하나 해도 엄청 장비를 진짜 다 갖추고서 정말 멋있게 한 모습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 내가 취향이나 이제 취미를 시작을 하게 될 때 정말 기초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좀 장비를 너무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좀 나한테 이제 맞는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워낙 SNS는 화려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진짜 바짓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뭐 SNS 보다가.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는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SNS에서는 이런 단편적인 정보만 보여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취향 간에 또 서열을 비교하게 되면서 이 열등감을 좀 조장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취미는 되게 또 멋있는 취미고 뭐 어떤 취향은 되게 요즘에 인기 있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취향이다라고 하는데 또 내가 사실 갖고 있는 취향을 이 트렌드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취향을 또 버려야 되나? 다른 취향, 이 유행에 따라가는 취향을 또 가져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꼭 조심을 하면서 내 취향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백문백답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초창기 때 제가 이렇게 백문백답을 써서 올리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게 게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진짜 내가 이걸 좋아해. 난 이거 싫어해. 라는 이 답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웃겨야 돼. 막 이런 재치 있게 써야 돼. 라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진짜 제 모습은 쓰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또 아까 유리쌤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찔렸거든요. 장비빨. 또 한동안은 제가 이런 클래식 관련된 SNS를 보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아하고 막 고급스럽고 그래서 저도 이런 자랑할 만한 취미를 갖고 싶다. 이런 취향 나 이거 좋아해라고 말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갑자기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안 돼서 정말 짧은 기간 배우고 금방 그만뒀던 경험담도 이런 부끄럽지만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런 못난 경험이긴 했지만 또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지금은 조금 제가 좋아하는 거 또 오롯이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좋은 취향을 찾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가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었는데요.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나오는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취미라고 말하기 위한 취미가 아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꺼내 윤기를 잃지 않도록 살뜰히 가꾸어 나갔다. 그랬더니 나에게도 몰랐던 에너지가 생겨나는 순간이 정말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남는 에너지로 취향을 가꾸는 게 아니라 취향을 가꾸다 보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였구나. 없는 줄 알고 지내왔지만 사실은 방치해두고 있었던 내 소중한 취향들. 네. 이렇게 숙제처럼 취향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만 하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게 싫어서 일부러라도 뭔가 많이 이렇게 사적인 거를 많이 늘려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그러다가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바닥나는 순간들이 오면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나 이거 정말 좋으려고 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그만둘 때가 많았었어요. 번아웃처럼. 그래서 이 취미를 내가 즐길 때 내 삶이랑 취미의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일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쉼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취미. 그리고 내가 너무 축 처져서 좀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할 때 할 수 있는 취미.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취미들, 내 상황에 맞는 취미들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다양한 취미를 가져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취미 생활을 늘려가다 보면은 좀 결이 맞는 이렇게 묶이는 취향들이 또 생기니까 그거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구구절절 이 MC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책을 좋아한다는 취향 때문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책을 과제처럼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유리쌤이랑 책을 읽고 난 후에 이렇게 공감되었던 부분이라던가 어떻게 이 책을 이해했는지 또 내 삶의 어떤 면에서 이 책의 내용들이 이렇게 와닿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면 너무 되게 즐겁고 뭔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랑 생각을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제 세상이랑 제 관점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책 내용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완성된 내용으로 이제 한 해 한 해 저희 구구절절 녹음을 마치고 방송을 나가면서 이번 달도 진짜 알차게 잘 꾸렸다. 또 이런 만족감을 많이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어쩌면 책을 좋아하는 저의 취향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취향을 찾는 과정이 이제 어렵게 다가가기보다는 좀 작가님처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잘 지내고자 하는 순간들을 모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소개해드릴 책 구절 말씀드릴게요.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각자마다 잘 사는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반려동물을 살뜰히 챙기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내는 순간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를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그런 기분을 느끼기는 어려울 때도 많다. 요즘은 전보다 잘 사는 기분을 자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말 사소한 순간이라도 꾸준히 쌓아나가다 보면은 정말 잘 사는 나를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잘 사는 기분은 정말이지 중요하다. 네, 저희는 작가님이 책과 함께 들어보길 이제 추천해 주셨던 윤종신의 느슨을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힘 좀 빼볼까 갈 길이 멀잖아 너의 다짐 나도 잘 알아 저 깊이 묻어둬
좀만 늦춰와 일찍 가서 뭐 할래 저기 낯선 길로도 한번 가보자 궁금하잖아 사랑은 갑자기 떠나 다가올 뿌듯함 오기 전에 달려온 네 몸은 못 멈춰 바싹 묶은 신발끈은 이제 좀 늦은 너의 따뜻한 피 흐르게 해줘 거울 한번 봐 그 사람 너만이 찌푸린 미간 속에 너 덮여진 너 가끔 꺼내줘 모두들 갑자기 떠나 너의 무용담 들을 수 없게 달려온 네 몸은 못 멈춰 바싹 묶은 온몸의 끈 이제 좀 늦은 늘 행복하던 피 흐르게 해줘 난 널 사랑해 우리 너를 사랑해 가끔 웃고 싶을 때 찾아주면 돼 가끔 찾아주면 돼 가끔 아주 가끔 그거면 돼 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의 주제는 멀티태스킹의 이면입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정말 바쁜 사회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멀티태스킹이란 다중 작업으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거를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란쌤은 혹시 멀티태스킹 잘 하시나요?
단호하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집중력도 짧고 얕은 편이라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쁜 현대사회에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서 시도를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저랑은 좀 잘 맞지 않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란쌤이랑 마찬가지로 뭔가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딱 그 한 가지에만 몰입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평소에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노래도 잘 틀어놓는 편이고 뭔가 그냥 쉴 때는 BGM처럼 노래를 깔아놓는 편인데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때는 노래도 안 듣고 저는 운동할 때도 노래를 안 들어요. 진짜 그 딱 노래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거슬리게 다가오게 돼가지고 저는 정말 몰입을 해야 될 때는 막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다 차단한 채로 이렇게 딱 몰입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유리쌤은 그래도 한 가지 일에 몰입을 잘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 사실 봐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쌤과 저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TV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한다든지 이 컴퓨터 업무나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도 뭐 카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디지털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사용하는 것을 또 디지털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멀티태스킹은 뭐 기기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 핸드폰으로 되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나 이 영상 보려고 했지 하면서 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또 발견했으면은 다시 또 쇼핑 어플 들어가서 쇼핑하고 되게 이 핸드폰 하나로만으로도 빠르게 되게 작업을 전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멀티태스킹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는데 SNS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였지? 하고 찾아보게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검색을 하고 있다가 맞아, 나 오늘 이거 하기로 했지? 하고 이제 업무를 다시 바꾼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잦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집중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 메신저에 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로 넘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람 같은 이런 자극이 오게 되면은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집중력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도 또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제 집중력이 옮겨갈 때 이 이론상으로는 전환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른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그 작업에 맞게 내가 다시 재설정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다시 리셋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핸드폰을 할 때 이거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멀티태스킹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거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이 뇌가 집중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업무적인 멀티태스킹의 위험성은 막 엄청나게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좀 어떤 능력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디지털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면서는 좀 위험성 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핸드폰으로 여러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작업이 내가 순간 뭘 하려고 했지? 라고 멈추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나중에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모든 창을 지우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창이 여러 개가 열려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창을 뭘 한다고 이렇게 띄어나 있지? 막 보면 카메라도 띄어져 있고 SNS, 인터넷 검색창, 유튜브 뭐 정말 수많은 창이 띄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를 했었다고? 라고 이런 기억에 영향을 좀 주는 경험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또 이제 어떤 일에 깊게 몰입하고 있다가 또 핸드폰 소리가 들리면은 또 그 알림 소리만으로도 저희가 집중력이 확 깨지는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런 것만 봐도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몰입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그런 집중력도 떨어뜨리지만 사실 생산성과 효율성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일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이 몰리게 되면은 마음은 조급하고 시간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것들을 다 동시에 처리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 일이 끝났을 때 되돌아보면 어떤 게 완성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그 중에 몇 개만 완성이 되어 있고 몇 개는 완성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완성도도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오히려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훨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멀티태스킹이 이렇게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뿐만이 아니라 뇌와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멀티태스킹이 이런 집중력, 주의력을 저하시킨다라는 설명을 앞서서 드렸는데 이런 멀티태스킹 활용으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저하되는 과정이 자꾸 반복되게 되다 보면 인지기능 전반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 내가 여러 작업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집중력이 이제 산만해지고 또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또 지속이 되다 보면은 전두엽 손상이 돼서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상태로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멀티태스킹으로 인해서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치매까지도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멀티태스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멀티태스킹이 뇌의 이런 기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 멀티태스킹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멀티태스킹을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또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각기 다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은 즉각적으로 답변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반응도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업무가 빠르게 전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속되면 항상 좀 불안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것들과 업무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높은 상태를 계속 보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은 이 과각성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 수면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몰입을 할 때는 사실 자극을 완전히 다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진짜 막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주위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도 못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몰입을 할 때는 이 자극들이 다 차단된 상태가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극을 계속 켜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다른 일이 또 나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는 모든 자극들을 켜놓고 있다 보니까는 계속 이 내가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내가 계속 자극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밤에도 깊은 수면에 빠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멀티태스킹이 아까 오히려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집중되지 못한 상태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연히 실수도 발생이 되겠고 또 완성도가 낮게 해낸 일들을 보면은 나는 사실 엄청 바빴던 상황이었잖아요. 나는 정말 바빴고 또 굉장히 그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자기 비난으로도 이어져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어. 이건 내 책임이야. 이렇게 자기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번아웃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이 뇌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원래 좀 집중력이 약한 편이다. 아니면은 나 조금 멀티태스킹을 요즘에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좀 꿀팁들을 알려드릴까 해요. 네, 이 멀티태스킹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을까라는 팁일 것 같은데, 포모도로 타이머를 활용하는 기법이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집중할 때 집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하는 과정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타이머들을 설정을 해서 딱 그 시간만큼에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만 해야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그죠. 해봤는데. 온전히 뭔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짧게, 그래서 한 가지 일만 집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람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알람이 울리면 그때 그 다음 업무로 넘어가거나 조금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과정을 반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시간이 좀 적응이 됐다,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이 시간을 20분, 30분 이렇게 조금 늘려가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팁으로는 이 집중하는 시간에는 알람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톡이나 인스타 알림 이런 것들이 뜨면은 딱 집중력이 깨진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림들을 다 모두 끄고, 핸드폰을 끄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정말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다, 집중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할 때는 메신저 알림도 잠시 끈 상태로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외부 자극을 차단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은 이 집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디톡스인데요. 지금 저도 손에 핸드폰과 패드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를 너무 가까이에 두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직전까지도 핸드폰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 뇌에 굉장히 큰 자극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완전히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은 생활을 해보는 것들은 이런 뇌에 큰 휴식을 줄 수 있어서 꼭 실천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내가 너무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2부에서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는데, 사실 이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채우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내가 버리고 이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도 내가 잘 사용하면 좋지만 가끔은 이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가지가 좋은 면이 있으면 항상 좀 안 좋은 면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멀티태스킹도 예전에는 참 좋은 개념으로 사용이 됐었지만 오히려 이런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면서 이거 좀 위험해, 좋지 않아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은 늘 바뀔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 현대사회는 또 적응이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디톡스라던가 조금은 한 가지 일, 내가 좀 잘 해야 하는 일에 몰입해보는 경험들도 자꾸 늘려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였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화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유리, 김영란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쿠이.